과거의 그림자. 저는 57세의 한지연. 한때는 유명한 도예가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고즈넉한 저택에서 제 삶은 평화롭게 흘러갈 줄 알았죠. 하지만 5년 전 운명처럼 찾아온 비극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존경받는 건축가였던 그이와 막내딸이 끔찍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 저는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작업실의 물레는 먼지가 쌓였고 빚어놓았던 도자기들은 깨진 조각처럼 제 마음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켰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오던 거실의 큰 창문에는 늘 두꺼운 암막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남편과 함께 샀던 예쁜 화분들은 시들었고 저희 세 식구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차가운 침묵만이 감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도 깊이 들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는 늘 남편과 딸의 모습이 아른거렸고 잠에서 깨어나면 그들은 현실에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제 삶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숨만 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낯낯선 남자, 습관적으로 어둠 속에 갇혀 지내던 어느 비오는 오후, 텅 빈 집안에 익숙지 않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띵동, 띵동, 현관 벨 소리였습니다. 저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저는 망설이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우산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자.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쌍꺼풀 없는 눈매, 오뚝한 콧날, 다정하게 올라간 입꼬리, 그리고 턱에 난 작은 흉터까지. 마치 남편이 5년 전 그날로 돌아와 제 앞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굳어버렸습니다. 남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바로 옆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혹시 저희 집에서 나는 공사 소음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미리 양해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마저 남편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그는 제 집에 걸려있는 남편의 사진들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잠시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희미한 그리움과 함께 묘한 불안감을 입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수상한 비밀들. 그렇게 강민호 씨는 제 삶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진작가였고 저처럼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아들을 잃고 아내와 이혼했다는 그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조금씩 열게 했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저를 위로하는 그의 말들은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는 몇 가지 수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작가이면서도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그의 모습은 직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그가 불을 무서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불꽃만 봐도 몸을 움츠리며 불안해하는 그의 모습은 아들의 사고와 관련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그가 제 서재를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려 했고 제가 인기척을 내자 화들짝 놀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구경만 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는 어색하게 변명했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강민호 씨가 단순한 이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온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그림자일까요? 민호 씨가 다녀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수상한 행동들과 불안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서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자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고 해진 작은 일기장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남편의 낯익은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접혀 있는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니 낯선 필체로 쓰인 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해야 하는 동생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나는 이미 너의 곁을 떠나 있을 거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부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 그리고 절대로 아무에게도 네 존재를 알리지 마라. 특히 그 여자에게는. 그 여자는 누구일까?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동생은 지금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까?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민호 씨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일까?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수많은 의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평화로운 삶 뒤에 감춰진 비밀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쳐오는 듯 했습니다. 뜻밖의 마주침, 남편의 애기장에서 발견된 편지를 읽은 후 저는 더 이상 민호 씨를 평범한 이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민호 씨의 동선을 몰래 지켜본 저는 그가 매주 화요일 오후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로 향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비밀스러운 약속이라도 있는 듯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화요일 오후,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차를 뒤따랐습니다. 민호 씨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허름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차를 한적한 곳에 세운 뒤 익숙한 듯 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가 들어간 집 근처의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낡은 대문 앞에는 박여사라고 쓰인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여사? 왠지 모르게 익숙한 이름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얼굴.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를 탓하며 연락을 끊었던 시어머니가 왜 이곳에 계신 걸까? 제 의문은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민호 씨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호, 이제야 오니? 그동안 무슨 일 있었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민호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모자 관계였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민호 씨가 제 남편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왜 이토록 비밀스럽게 민호 씨를 만나고 있는 것일까? 이때 시어머니는 민호 씨에게 한 장의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낡고 바랜 빛깔의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 쌍둥이 2명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 사실을 죽는 날까지 비밀로 하고 싶어 했단다. 그래서 너와 내 형을 억지로 갈라놓았지. 하지만 이제 내 형도 없는데 뭘.
이제라도 네가 돌아와. 엄마, 당연한 거 아니겠니? 시어머니의 말은 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형의 재산을 전부 네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호 씨를 부추겼습니다. 네 형이 죽기 전에 남겨둔 부동산과 통장들을 어떻게든 찾아야 해. 그건 원래 너의 몫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탐욕과 함께 묘한 슬픔이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은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의심이 제 마음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잔인한 음모. 민호 씨와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대화를 엿들은 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정교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기 전에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뒤섞인 채 저는 제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들의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형의 재산을 전부 네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건 원래 너의 몫이었어. 시어머니의 말은 제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의심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도 모자라 그들이 공모하여 제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이용하고 제 슬픔을 가지고 놀았다는 배신감에 몸서리 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일기장과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남편의 삶의 흔적들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남편이 제게 가르쳐 주었던 컴퓨터 비밀번호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컴퓨터를 못 믿어했지만 언젠가 저를 위해 자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로그인 화면에 남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들 속에서 저는 개인 문서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목록, 통장 내역, 그리고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들 속에서 저는 내 동생에게 라는 제목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남편이 직접 작성한 유서가 나타났습니다. 유서에는 남편이 자신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동생이 엇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아, 너에게 재산을 남겨주면 오히려 내 삶이 더 망가질까 두렵다. 그러니 이 재산으로 세상을 돕는 일을 하려 한다.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남편의 유서를 읽으며 저는 남편의 깊은 슬픔과 고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자 민호 씨와 시어머니의 잔인한 음모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유서를 몰래 숨기고 저를 속여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남편의 명예와 남편이 지키려 했던 진심을 위해서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증거 수집. 남편의 유서를 발견한 저는 더 이상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닌 진실을 밝혀내려는 강인한 투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음모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경찰을 설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의 행동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이 제게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주 드나들던 제 서재에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녹음기를 남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낡은 만년필 몇 자루와 메모지들이 있었는데 저는 녹음기를 그 틈에 교묘하게 감춰 놓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호 씨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집을 비운 것처럼 꾸몄습니다. 저는 외출 준비를 하는 척 현관문을 나선 뒤 아파트 단지 근처의 카페에 앉아 그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예상대로 제가 나간 지 1시간쯤 지나자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집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익숙하게 제 서재로 향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치사히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민호 씨가 서재에서 나와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를 찾은 듯한 미묘한 만족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떠난 것을 확인한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제가 나갔을 때와 똑같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서재로 향하는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빨라졌습니다. 서재에 도착한 저는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처음에는 텅 빈 방의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민호 씨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을 텐데 분명 형이 숨겨놨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빨리 찾아봐.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돼. 지연이가 눈치채기라도 하면 큰일이야. 민호 씨와 시어머니는 제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공모하여 남편의 유산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녹음기에는 그들의 대화와 함께 남편의 이름, 부동산 목록, 그리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이럴 필요도 없었을 텐데. 민호 씨의 중얼거림은 제게 새로운 의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녹음된 파일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슬픔을 철저히 이용했고 제 남편의 유산까지도 탐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녹음된 파일은 저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과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면 녹음 파일을 손에 넣은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호 씨와 시어머니의 잔인한 계획을 직접 폭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민호 씨는 제 제안에 흔쾌히 응하며 알겠습니다, 지연 씨. 제가 맛있는 것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알벅시 민호 씨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제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지연 씨, 오랜만에 외식하는 건데 예쁘게 꾸미셨네요. 그의 위선적인 말에 치를 떨었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하지만 오늘은 집에서 먹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서재의 책상 위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제게 왜 집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와인잔을 채우며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 씨, 제게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열 씨?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당신은 강민호가 아니죠? 당신은 제 남편의 쌍둥이 동생 강진호 씨죠? 제 말에 민호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고 와인이 바닥에 붉게 번져 마치 핏자국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는 애써 시치미를 뗐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놓인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제가 엿들었던 민호 씨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빨리 찾아봐.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돼. 형의 재산을 전부 네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녹음된 목소리가 서재 안에 울려 퍼지자 민호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지연 씨,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빚 때문에. 그의 변명은 더 이상 제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유서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제 남편은 당신을 생각하며 이 유서를 썼어요. 그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 말에 민호 씨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또 다른 연기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유서와 민호 씨의 떨리는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년아. 감히 우리 민호에게 이럴 수 있어?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죄는 이미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저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갈 거예요. 당신들은 이제 끝이에요. 제 말에 민호 씨와 시어머니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위선적인 가면이 아닌 탐욕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민호 씨와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얼굴을 뒤로 하고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남편의 유서 그리고 민호 씨의 자백은 강력한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경찰은 제 제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남편의 교통사고 기록이 담긴 파일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졸음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결론을 내렸지만 제 수사팀은 그 사건에 수상한 점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한 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남편의 차와 화물차 사이에 한 검은색 세단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 세단은 남편의 차를 스치듯 추월했고 남편의 차가 잠시 흔들리는 순간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세단이 남편의 차에 의도적으로 충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그 검은색 세단의 번호판을 추적했고 놀랍게도 그 차의 소유주는 민호 씨의 친한 친구인 박상준이라는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박상준은 현재 한 회사의 사장으로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실제로는 민호 씨의 오랜 범죄 파트너였습니다. 이 사실은 민호 씨가 단순한 유산 상속 사기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의 추궁 끝에 민호 씨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남편의 쌍둥이 동생이었지만 도박과 사기에 빠져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빚과 자신의 범죄 때문에 공지에 몰린 그는 어머니와 함께 남편의 재산을 노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유산 상속을 노린 사기였지만 남편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더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호 씨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그리고 남편의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해 남편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했습니다. 그는 박상준에게 돈을 주고 남편의 차에 고의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민호 씨를 외면했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그들의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쌍둥이 동생과 어머니가 공모했다는 차원이고, 사실은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제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동생과 어머니의 탐욕을 막기 위해 고뇌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잔인한 음모 속에서 희생된 남편과 딸의 모습이 떠올라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건한 범죄 조직 민호 씨의 충격적인 자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심화되면서 이 사건 뒤에 훨씬 더 거대한 범죄 조직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호 씨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산가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전문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외롭게 사는 부유한 미망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치밀한 계획을 세워 유산을 가로채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민호 씨는 그 조직의 핵심 멤버였으며 남편과 똑같이 생긴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 표적에게 접근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역할은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미망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처럼 위장하여 신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혹은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민호 씨의 자백에 따르면 그의 범죄 파트너인 박상주는 이 조직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박상주는 민호 씨가 표적에게 접근하면 그들의 재산 목록을 조사하고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남편의 교통사고 당시 그가 운전했던 검은색 세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청산가리 조직이 남편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의 예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민호 씨를 외면했지만 남편의 죽음 이후 민호 씨와 다시 연락이 닿았고 민호 씨가 속한 청산가리 조직의 탐욕스러운 제안에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민호 씨를 이용해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고 그 대가로 조직으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조직의 일원이 되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가족들이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거대한 범죄 조직과 손을 잡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죽음을 조작하고 저의 슬픔을 이용해 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악행에 치를 떨었고 반드시 그들이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은 더욱 확대되었고 청산가리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하나둘씩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행들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하고 교활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명의 미망인들도 그들의 표적이 되어 전 재산을 잃고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희생자 중 한 명이 될 뻔했지만 남편이 남긴 유서와 제 강한 의지 덕분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사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해내니 드러난 진실, 엇갈린 운명. 청산가리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고 민호와 시어머니 그리고 박상준이 모두 체포된 후 저는 경찰서에서 그들의 진술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술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드라마 같았지만 그 내용은 저에게는 현실보다 더 잔인한 비극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남편과 쌍둥이 형제였지만 아버지의 외면 속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저는 늘 그림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저의 존재는 가족의 수치였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상처와 함께 형에 대한 미묘한 질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후 집을 떠나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박과 사기에 손을 대며 청산가리 조직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술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교통사고가 있기 전 이미 민호 씨와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민호가 빚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듣고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꾸 지연이의 재산을 탐내더군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민호 씨를 말렸지만 민호 씨가 어머니, 형의 재산은 원래 제 몫이었어요. 형이 저 세상에 가면 그 재산은 제가 가져야 해요. 라고 설득하자 결국 욕심에 눈이 멀어 그들의 계획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남편의 죽음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남편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박상준에게 돈을 주고 사고를 꾸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상준은 남편의 차에 추돌한 뒤 화물차 운전자에게 돈을 주고 사고를 은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청산나리 조직의 보스가 있었고 그들은 민호 씨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이용해 저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을 들은 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죽던 그날 그는 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과 함께 내 동생을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의 삶은 어쩌면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동생을 향한 죄책감과 저를 향한 미안함으로 가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과 욕심 뒤에 숨겨진 복잡한 사연과 감정들을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쌍둥이 형제의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았고 시어머니는 두 아들 사이에서 갈등하며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욕심에 스스로 파멸한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은 제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 남아있던 슬픔의 앙금을 걷어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과 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았고 그들을 향한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닫아놓았던 집의 암막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자 집안은 다시금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동안 방치했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굳어있던 손으로 물레를 돌리기 시작하자 흙의 촉감과 냄새가 저의 잃어버렸던 감각들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도자기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빚어내는 도자기에는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삶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산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남편이 유서에서 남겼던 뜻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재단을 통해 남편의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은 저에게도 삶의 새로운 의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 사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딸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의 몫까지 충실하게 살아가는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제 삶은 한때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정의와 희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아픈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제게 다가올 새로운 삶을 감사하며 남편과 딸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